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586 전체주의 집단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구성에 성공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지난 3월 9일 당선 이후로 자갈치 시장까지 숨가쁘게 달리면서 표를 만들었죠. 표를 만들어서 이번에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용산에서 자갈치 시장까지 숨가쁘게 달려서 표를 만들어줬습니다. 사실은 국힘에 그 대승리를 거뒀고, 제가 이제 깊게 관계한 서울교육감 제대로 안 돼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중에 백서를 낼 텐데요. 칼을 두 군데서 맞은 겁니다. 박선영을 내세운 소위 자칭 선명 보수 우파 쪽에서 칼을 맞았고, 박선영과 연결돼서 이주호를 내세운 모종의 세력으로부터 또 칼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협공을 당했기 때문에 그 푸념 혹은 그 내막을 백서로 좀 정리해서 낼까 그럽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여쭈고자 하냐, 천기를 좀 누설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우크라가 이게 전개 과정을 보면 설계했다, 이런 식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러시아를 덫에 빠뜨린 거 아니냐. 뭐 덫에 빠진 놈이 멍청한 놈이죠. 그러니까 사납고 욕심이 있는 그런 흉악한 짐승이니까 그거를 포획을 하려고 덫을 짠 거예요. 그래서 덫에 빠진 거 아니냐, 러시아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추정되는 이유를 좀 천기누설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처음 게시될 때에는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운이 나쁘면 일주일 열흘 후에 광고가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바이든이 6월 1일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했어요. 저도 기고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고문이 조세프 바이든 주니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조그만 글씨로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이름 써놓고, 그리고 미 합중국 대통령, 마치 그냥 일반 기고하는 사람들의 그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도 그렇게 기고를 한 거예요. 물론 대통령이 기고한 게 아니라 치매 환자인데 자기가 그 멋있는 걸 썼겠어요. 바이든을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썼겠죠. 그 기고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크라이나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제 최첨단 다연장 로켓포 MLRS 멀티 런치 로켓 시스템을 공급하겠다. 단지 우크라이나는 국경 넘어서 러시아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정확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제블린, 스팅어, 155mm 포, 정밀 로켓 시스템, 드론, Mi-17 헬기 이런 걸 계속 공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왜 말도 많고 탈도 많냐? 저희 세뇌 탈출에서 다뤘었죠. 5월 31일 델라웨에서 바이든이 기자 질문에 답하면서 러시아 영토 안을 공격하는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제 MLRS, 이게 이제 하이마스라고 불리는 M142인가, 그건 이제 그 트럭에 실려 있는 경량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한궤도차 탱크 같은데 위에 실려 있는 게 M170,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 두 모델 다 뭐를 채우냐에 따라서 이제 로켓포를 쏠 수도 있고 로켓탄을 보낼 수도 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300km 가는 거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MLRS에 MLRS는 공급을 하되 80km까지 갈 수 있는 로켓탄만 지급하는 거냐, 바이든의 말이, 아니면은 MLRS 자체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거냐, 이게 말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델라웨에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세뇌 탈출해서 이거 아마 MLRS는 공급하되 300km까지 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외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드렸었죠. 그게 정확한 그 예측이 됐네요.
결국은 MLRS를 공급하되 300km를 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ATACMS 그러니까 미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 그게 이제 그 300km 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 그거는 공급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80km 최대 80km를 가는 로켓인데 여기 프레시전 정밀 로켓 시스템이라고 계속 얘기되는 거 보면 그것도 이제 두 종류거든요. 하나는 정밀 유도 장치가 있는 거가 있고 정밀 유도 장치가 없는 게 있어요. 정밀 유도 장치가 있는 로켓탄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해석이 됩니다. 이 바이든의 그 6월 1일 NYT 기고문에 지목할 내용들이 몇 개 있어서 기고문의 핵심 명제들을 한 12개를 뽑아봤습니다. 우선 첫째, 바이든은 그 기고문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밝힙니다. 물론 이게 바이든이 아니라 바이든의 이름을 사용한 실제로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겠죠. 1.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2. 우리는 푸틴의 정권 교체, 푸틴의 몰락을 추구하지 않는다. 3. 미국 혹은 나토 동맹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 직접 개입할 생각이 없다. 다시 말해 미국 혹은 나토 동맹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는 한 미군의 파병을 한다든지 혹은 미국에 의한 공격은 없을 것이다. 5. 우크라이나 역시 국경 넘어 러시아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beyond its border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 테리토리,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면 안 된다. 우크라이나 국경 안에서만 우리의 첨단 무기를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 우크라이나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우크라이나의 의사를 존중하며 영토 할양 등의 압력을 넣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내부 국민들이 어마무시하게 열을 받아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할양하고 빨리 평화 협정 맺어라라고 압력을 가하지 않는 한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마음 같으면 그 돈바스 도네츠크 루안스크에 있는 괴뢰국들하고 그다음에 크리미아의 러시아 그 점령지 그러니까 2월 24일 이전에 러시아가 이미 굳혀놓은 곳 거기까지 다 문질러 버리겠다고 지금 기세가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하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거를 우리가 뭐 그렇게 말릴 생각 없다. 그러니까 너 푸틴 빨리빨리 우크라이나에 잘 달래가지고 평화협정해. 그러니까 표현이 그래요. 우크라이나 없이 우크라이나 정책은 없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따돌리고 우크라이나 정책을 짜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우크라이나의 의사를 존중하겠다 그 소리죠. 그래서 이제 저기까지 갔고 8. 휴전 평화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은 우크라이나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 때문이다. 9. 러시아 should pay big price인가 그래요. 러시아는 이번 도발에 대해서 이번 침공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10. 이 전쟁에서 어떤 종류이든 핵무기가 사용돼서는 안 된다. 핵무기가 사용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11. 푸틴은 침공이 며칠 만에 성공할 것이라고 오판했다. 12. 푸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의 단결, 유니티와 대응, 리스폰스를 과소평가했다. 언더에스티메이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살벌한 그 일종의 이제 그 미국의 정책의 큰 틀을 이렇게 딱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 미국 지원이 참 감질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MI-17 이게 러시아제 수송 헬기입니다. 이걸 미국이 제공한 거예요. 이번에 MI-17 헬기 제공하겠다고 여기에 보이잖아요. 제블린 스팅어 이 그림 보시면 맨 왼쪽 제블린 그다음에 그림의 가운데 있는 게 스팅어 그다음에 155mm 포 이게 이제 견인포는 그 M777이라 그러고요. 미국은 자주 포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다음에 정밀 로켓 시스템 이게 이번에 가는 하이마스 MLRS 하이마스라고 불리는 그 하이마스가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기 뭐야 그 기동성, 고기동성, 하이 모빌리티예요. 그래서 HIM 그다음에 뭐 하이 모빌리티 ARS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기동성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그런 이름인데 이게 트럭 위에다가 로켓포 저기 그 좀 가볍게 해서 그러니까 절반 사이즈로 그러니까 절반 그 파드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네모난 그게 파드라 그래요. 네모난 거 안에 깡통을 채워놨잖아요. 그래서 M170은 파드를 2개를 채우고요. 하이마스는 파드를 하나를 채웁니다. 여기 보면 파드가 하나죠. 깡통 6개짜리죠. 6개짜리가 80km 가는 거예요. 그 300km짜리는 한 깡통에 하나밖에 못 채웁니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밀 로켓을 보내겠다. 이거 하이마스 그러니까 이 MLRS를 보내겠다라는 소리고요. 드론은 이따 얘기를 드리고요. MI-17 헬기 보내겠다. 그래서 보내고 있다. 뭐 앞으로 더 보내겠다. 뭐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 MI-17 헬기만 보더라도 미국이 시원시원하게 돕질 않았고 감질나게 이렇게 아주 뭐라 한 걸음씩 높여갔다고요. 이거를.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빨라지기 시작했는데 MI-17은 러시아 수송용 헬기입니다. 이걸 왜 미국이 갖고 있다가 우크라이나에 줄 수 있냐? 아프간을 미국이 들어가 있었을 때 아프간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샀었습니다. 아프간이 옛날에 이제 러시아 쪽이라 거기 이제 정부군 사람들이 이 헬기 조종에서 러시아제 헬기를 잘 조종하나 봐요. 러시아제 비행기라 그러면 모델이 좀 달라져도 그 유저 인터페이스나 뭐 조종관 생긴 거 앞에 계기판 돌아가는 거 이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훈련을 깊게 안 받아도 된단 말이죠. 미국제 상판 다뤄보지 않은 거 훈련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프간 지원용으로 그때 MI-17 헬기를 수십 대 샀는데 그중에서 이미 러시아 침공전인 1월에 이미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라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4월 말까지 달랑 4대밖에 제공 안 했어요. 5월 초에 돼서야 11대를 추가 제공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제공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정을 두고 이제 5월 초 하원 공화 원내대표 케빈 맥카시 이 사람 트럼프 많이 지원한 사람이에요. 근데 트럼피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케빈 맥카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은 점점 더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군이 들어와서 싸워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무기를 제공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러시아 침공 전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했었더라면 아마 러시아 침공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뒤에 문장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해석을 하면 이미 러시아랑 전쟁으로 가고 있고 러시아 침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 이미 다 알았다고요. 근데 그때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를 안 했어요. 바이든 정부가. 그러면 미국이 러시아와 푸틴을 끌어들이는 덫을 판 거 아니냐라고 판단할 그러한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덫을 판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 푸틴과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뭐 그 덫을 파는 과정에서 뭐 푸틴과 러시아가 작살난 건 좋은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피해보고 다쳤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이런 역설 혹은 이런 패러독스 이런 아이러니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거 뭐 음모론이라고 말씀드려도 좋고 음모론 그러면 이런 미국의 그런 세계 경영 전략에 따른 이런 그러니까 돌 걷어찼는데 개구리 맞아 죽듯이 그런 그 선의의 엉뚱한 혹은 선의의 무고한 피해자들이 막 나오는 것. 우크라 같으면 이제 우크라 사람들이 그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렌하이트 911이라는 음모론이 연상이 됩니다. 이게 마이클 무어라는 사람이죠. 2004년에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마이클 무어의 명시적 주장은 이겁니다. 미국 주류 미디어는 이라크 전쟁에 도우미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 이 전쟁이 왜 필요했고 왜 필요하다라고 주장이 있었고 실제로는 그게 현실과 달랐고 어떻게 전개됐고 이런 것을 미국 주류 미디어가 그 당시에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이런 게 명시적 주장이고요. 암시는 뭐가 되냐면 파렌하이트 911의 암시는 뭐냐면 아들 부시와 네오콘이
9.11 테러 움직임을 미리 알고도 방치했다. 왜냐하면 9.11 테러 같은 게 터져야 이것을 구실 삼아서 탈레반과 이라크를 정복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게 암시가 돼 있습니다. 이걸 직접적으로는 주장 안 했어요. 그러나 암시가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과 같은 한 4가지 포인트의 대표적인 주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첫 장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플로리다 초등학교를 9.11이 터지는 날 부시는 플로리다 초등학교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면서 어린애들한테 이런 대통령으로서 이제 책을 읽어주는 그런 거를 시범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때 화급하게 스태프가 와서 비행기가 한 대 지금 월드 트레이드 센터 한 대 들이받아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지금 불길이 나고 지금 큰 일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고서 또 태연히 책을 읽어요. 그 다음에 또 몇 분 있다가 2번째 비행기가 들이받았습니다 해도 계속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비행기 들이받았다는 얘기를 듣고서 책을 읽는 걸 중지할 때까지 무려 7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을 통해서 마이클 무어는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을. 그리고 방치한 거 아니냐라고 퀘스천 마크를 암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 정부와 부시 가문과 빈라덴 가문 그리고 사우디 왕가가 서로 이 석유 거래, 유전 개발을 둘러싸고 30년 동안 얽혀 있다. 이거를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부시 유정에서 텍사스에 있는 부시 유정에서 드라이 웰링이라는 그러니까 건식 굴착이죠. 건식 굴착이라는 그 신기술을 실험을 할 때 그때 사우디와 빈라덴 가문이 부분적으로 펀딩을 했다. 돈을 냈다. 네 번째는 뭐냐면 9.11 이렇게 그 폭발 사고가 테러가 있은 직후 미국에 있는 빈라덴 가문 사람들이 그 유명한 그 큰 그 부호 가문이니까 거기 빈라덴 가문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24명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을 비밀리에 싹 모아가지고 미국 바깥으로 출국시켰다. 그러니까 이거 알고 빙퐁 친 거 아니냐 이런 퀘스천 마크를 계속 다는 거예요. 그 마이클 무어가 참고로 이제 그 빈라덴 가문이 어느 정도의 그 돈이 많은 상류층이냐면 그 지부티라는 게 지금 소말리아 위에 있는 그 홍해에 접해 있는 아프리카 동쪽 그 해변에 있는 지역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홍해라는 게 파리 바게트빵처럼 길죠. 바게트빵처럼 홍해를 건너서 그 홍해에서 제일 좁아지는 부분이에요. 그 지부티 앞이. 거기서 이제 그 다리를 놔서 그 아라비아 반도로 건너가는 다리. 그럼 예멘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리를 놓자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걸 밥 엘 만뎁 프로젝트라 그러는데 밥 엘 만뎁이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과 그 소말리아 있는데 지부티 있는데 그것과 아라비아 반도가 제일 좁아지는 지역을 밥 엘 만뎁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이제 노타만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지으려고 했던 게 저기 빈라덴 형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하게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알고서 미리 이렇게 방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저는 9.11에 대해서 마이클 무어의 입장까지는 저는 잘 확신은 못 하겠어요. 거기까지는. 이 사람이 암시하는 것까지는. 그러나 이것이, 이 사람이 명시적으로 밝힌 거, 그건 말이 된다. 그때,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가 제대로 증명도 안 됐는데 이라크 막 들어가고 이랬으니까, 또 나중에 없는 게 밝혀졌고, 그리고 군사 정복을 통해서 쉽게 현대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아프간과 이라크에 그런 착각을 가진 네오콘의 그 정복 사업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 오일 카르텔도 있고 네오콘이 주도를 했고 거기까지는 말이 돼요. 거기까지는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20년 지나서 돌이켜 보면 단지 저러한 9.11의 움직임을 부시나 미국 정부, 미국 정보계통이 인텔 커뮤니티의 핵심이 미리 알고서 저걸 방치했었냐 아니냐. 마이클 무어도 그 주장은 안 해요. 근데 이제
영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큐라는 게. 주장을 안 하더라도 그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다 보면 그 임프레션이 그 받는 느낌이 아, 이거 알고서 방치한 거구나. 이거 음모가 있구나라는 이제 그 암시를 받도록 그렇게 만든 다큐입니다. 저 다큐가. 파라나이트 911. 저걸로 한 1억 달러, 한 1,000억 벌었어요. 마이클 무어. 많이 벌었습니다. 자, 요번에 이게 이러한 이 대담한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요번 우크라를 보면 이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요번 11월 달에 MTR이 압승이 확실합니다. 그럼 MTR이 상하 양원을 장악을 하면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트럼프 때의 저유가 정책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게. 이 의회가 힘이 세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의회에서 미국 내 유정과 셰일 개발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취함으로써 그러한 입법들을 취함으로써 저게 급속하게 저게 진행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때 배럴당 뭐 50불, 40불 이렇게 40달러 때, 30달러 때, 40달러 때도 막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러시아 석유의 그 변동비, 그러니까 변동비라고 하면 이미 들어가 있는 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계산 안 한 거죠. 당장 나가야 되는 뭐 부품이라든지 당장 나가야 되는 원료라든지 당장 나가야 되는 인건비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 변동비가 러시아 속의 변동비가 뭐 변동비만도 3, 40달러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러시아는 기계 낡아가고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그 변동비만 깔딱깔딱하고 이 빈사 상태에 이르게 돼요. 저게 트럼프가 러시아를 컨트롤하는 방식이죠. 트럼프는 러시아를 저렇게 그러니까 동결시켜 놓고 중국이랑 싸우겠다는 방식이고 저 글로벌리스트 이제 좌파 애들은 중국이랑 미로를 하면서 러시아를 숨을 조르겠다는 방식인데 실제로 지금 벌어진 일은 뭐냐면 러시아를 숨을 조르다 보니까 중국도 같이 망해버린. 왜냐하면 중국 쪽도 이미 벌려놓은 미중 대립 프레임워크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러시아 목 졸르니까 중국도 같이 목이 졸라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입지가 급속 축소될 것이다라고 푸틴이 봤을 거예요. 이 11월 중간선거가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지금 사고 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가서 입지 축소돼서 유가 떨어지고 러시아 꼼짝 못하게 되게 되면 그땐 진짜 망한다. 그러니까 now or never. 만약에 지금 러시아의 어떤 생존 공간, 레벤스라움, 그게 이제 히틀러 용어죠. 우리 위대한 슬라브 민족의 생존 공간, 안보 공간을 쟤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Ukraine is unalienable historical, cultural, spiritual space. Unalienable part of historical, cultural, spiritual space.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역사적, 문화적, 영적 공간,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랑 떼내야 뗄 수 없는 공간이다. 히틀러랑 용어가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히틀러랑. 저게 그 푸틴의 용어는요, 히틀러의 용어와 스탈린의 용어를 짬뽕해 놓은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1939년에 스탈린이 히틀러랑 미락을 맺죠. 미락을 맺어가지고 나치랑 미락을 맺어요. 서로 우리 전쟁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그럼 폴란드는 당신네랑 우리랑 절반씩 나눠 먹고 핀란드는 당신이 먹어 그랬어요. 그 미락에. 그러니까 스탈린이 핀란드를 공격을 합니다. 핀란드를 공격할 때 스탈린의 명분이 뭐냐면 디나치피케이션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저 나치 핀란드를 나치물을 빼겠다. 뒤로는 자기가 히틀러랑 손잡아 놓고 그냥 손잡은 것도 아니에요. 히틀러 손잡고 히틀러한테 선물도 줬습니다. 그게 뭐냐? 그때는 소련이 세계 공산주의의 본가예요. 종가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전부 모스크바를 조국으로 여기고 모든 정보를 다 보낼 때요. 모스크바로 지령도 받고. 그러니까 이 독일에 있는 공산주의자 중에
이거는 우리 컨트롤 좀 밖에 벗어난 것 같아. 그 리스트 짜가지고 독일 공산주의자 명단을 통째로 히틀러한테 줬어요. 그래서 한 1, 2만 명 죽죠. 체포되고 죽고. 그 흉악한 거래거든요. 그 거래에서 그 1939년 독소 불가침 비밀 조약에 의해서 비밀 그 협정에 의해서 스탈린이 핀란드를 공격을 했을 때 그때 내세운 거가 저 나치 핀란드 애들 디나치파이 하겠다.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 공격할 때 디나치파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나온 용어예요, 이미.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푸틴의 용어들을 보면 스탈린의 용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그 스페이스라는 용어, 이거는 라움이라는 용어, 그 영적, 문화적, 역사적 스페이스, 그건 또 히틀러 용어예요. 히틀러가 그러한 공간을 그걸 삶의 공간, 우리 위대한 독일 민족을 위한 삶의 공간, 똑같아요. 우리 위대한 슬라브 민족을 위한 삶의 공간이다. 이게. 왜냐하면 그 공간에 우리의 영적, 역사적, 문화적 뿌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공간에 있는 자들이 나치에 기울어져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러고 있고 우리 그거 안 되는 거야. 우리의 일부야 저기는. 우리 공간이야.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푸틴의 그 워딩이 그 스페이스라는 워딩은 히틀러의 스페이스란 단어는 히틀러의 라움이랑 같고요. 디나치파이라는 용어는 스탈린의 핀란드에 대한 디나치파이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아까도 보셨지만 미국이 거의 무기를 공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나마 조금 공급한 뭐 스팅어인가 뭐 제블린 약간 있었던 거는 저것 때 공급된 거예요. 저 트럼프 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군사력의 최저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죠. 이제 몇 달 있으면 올해 말 되면은 그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에서 MTR이 이겨서 그 새로 구성되는 의회가 내년 초부터 유가 왕창 끌어내리는 그런 입법 취하면은 우리 러시아는 힘을 상실하는데 트럼프 때처럼 꼼짝 못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우크라이나를 우리의 공간인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장악하는 게 좋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침공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보면 침공하니까 우크라이나 국민이 분발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인터넷 시대고 미디어 시대란 말이에요. 침공한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전 세계 미디어가 다 틀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소셜 미디어 전부 다 틀고 거기에 드론으로 촬영이 되고 그리고 전 세계 유수의 주요 언론들이 다 나서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그 슬픔과 고난을 부각을 시키고 그 러시아의 악질적 행위를 또 부각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 국민 여론이 점점 더 분발하게 되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래서 국민이 분발해서 저항을 해서 결국은 전쟁은 장기화되고 러시아는 거덜이 나는데 저 장기화되고 거덜이 나는 과정을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자유세계가 두 가지 종류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 자세히 보여드렸잖아요. 하나는 살벌한 경제 제재 아니에요. 정부 제재와 기업 제재가 맞물려 가지고 그냥 러시아 경제를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는 수준 아니에요. 경제가 다 올스톱 들어갈 상태예요 지금. 한 달 있으면 저 올스톱이라 그러더라고요. 저 경제 제재의 힘이 무지막지하게 발휘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지금은 재고도 있고 부품도 남아 있어요. 근데 저게 한 6월 말쯤 되면 완전히 맛이 가게 될 거다. 이미 뭐 러시아 자동차 생산 같은 건 거의 다 지금 스톱 단계에 들어갔으니까 이미 경제 모든 부분이 그럴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살벌한 경제 제재 붙죠. 저기서 그 다음에 무기 지원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게 만들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단계적 무기 지원을 하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만약에 저걸 초장에 무기 지원을 왕창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러시아 입장에서 하나는 단번에 괴멸당하니까
단번에 괴멸당하니까 발작을 일으켜서 핵 단추를 누를 가능성이 있죠. 자기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없죠. 적응할 시간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조금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탁 치니까 손 딱 빼고 그 다음에 처신하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받는 그리고 빨리 휴전해버리죠. 그러면은 경제 제재를 오래 못 끌잖아. 빨리 무릎을 꿇었으니까 러시아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거덜이 덜 나죠 오히려. 근데 이것처럼 감질나게 요거 하면 이겨서 지금 돈바스 다 정리할 것 같아. 요거 하면 이겨가지고 지금 루한스크 다 정리할 것 같아. 요거 하면 이겨갖고 이제 드네프르 저 건너편까지 저기 오데사까지 다 정리해서 흑해는 전부 다 우리가 러시아가 다 석권할 것 같아. 눈앞에 여기 미끼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미끼 따라서 뛰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레이하운드가 빨리 달리게 하려고 앞에다가 그 낚싯대에다가 고깃덩어리하고 쫙 차에서 끌고 가면 그냥 미친 듯이 따라 뛰잖아요. 지금 그 상태라고 이게. 요걸 감질나게 군사적으로 러시아가 이길 것 같이 그렇게 상황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원, MI17 헬기 지원할게. 이야기가 러시아 침공 전에까지 나왔는데 4월 말까지 딸랑 4대밖에 지원 안 한 거예요. 우리 정밀 로켓, 다연장 로켓 발사 그거 지원할게. 그거 3, 4개월 됐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 독일제 방공 시스템. 저거 독일이 지원하겠다고 말한 지가 1월 달이에요. 2월 달. 전쟁 나자마자. 지금에서 지원한대. 근데 지금도 앞으로 몇 달 걸릴지 몰라. 그러니까 한 걸음씩 그레이하운드 훈련시킬 때고 바로 그 앞에서 뛰는 그 고깃덩어리 같이 그냥 바로 가면 먹을 것 같아. 그냥 바로 그래서 그거 따라서 뛰듯이 이제 가면 바로 그냥 군사적 대성공 거둘 것 같아. 저는 이런 구조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끌면서 시간이 끌어야 경제 제재가 치명적 타격을 가하거든요. 치명적 타격을 효과가 발휘되거든요. 골병인데 골병이. 자,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